지금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면은 부비동염 치료랑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쭉 하셨던 것 같아요. 부비동염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나 염증을 없애는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안 먹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방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부비동 구조에 대해서 앞에 원장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부비동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의 분비물을 내옵니다. 그리고 자연공이라는 통로로 비강이랑 부비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강 안에 맑은 어떤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증 생태계인데요. 급하게 이제 소염제나 항생제를 써서 없어지는 염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만성적인 염증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좋아지게 해서 염증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부비동염의 생활 수칙을 같이 지키신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식염수 세척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죽염 소금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쪽 비강을 통해서 다른 쪽 비강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시면은 비강하고 부비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나 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담배 연기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배기가스 등 공해 등의 자극을 좀 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강이나 부비동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의 노출을 좀 피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혹시나 또 수영을 좋아하신다면은 짧은 시간은 상관없지만은 장기간 수영을 하신다면은 수영장물이 보통 염소 처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영을 장기간 하시는 건 좀 피하시고요. 또 비강이랑 부비동이랑 자연공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압력 때문에 물이 부비동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비행기를 또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압력차 때문에 부비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어떤 염증이 잘 생길 만한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수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식단 관리, 좋은 식단을 드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비염이 잘 생기면은 비중격이라는 데가 이제 틀어져서 비염이 잘 생긴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안면의 구조가 어떤 부비동의 염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턱관절이라든가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면은 자연적으로 염증 생태계가 좋아져서 자연 치유력으로 부비동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다 이제 만성 부비동염에서 생활 속에서 좀 하셨으면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50세 수족냉증이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50세에는 이제 우리 흔히 아는 갱년기 관련된 증상들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서 월경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월경이 끊어졌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우선 순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갱년기 때문에 얼굴 위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고 하시면서 손발이 차지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위로 열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팔다리는 좀 손발이 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 치료를 잘 하시면은 다시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되고요. 사람 몸이 크게 여성의 몸은 크게 3번 변합니다. 한 번은 2차 성징일 때 변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출산 후에도 한번 변하고 세 번째는 이제 갱년기 시기에도 변합니다. 이 몸이 변하는 시기에 몸조리를 잘 해야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갱년기 증상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쪽이 맞다면은 이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체온에 대한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왕 아나운서님은 열이 많은 체질이신가요? 저는 좀 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미국은 화가 많고. 화가 많으시고 예. 네.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네.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지가 않고 굉장히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열과 냉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한의사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의학에서는 진단 기준이 되고 치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게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상열증이 있습니다. 얼굴 위로 열이 오르는 증상인데요. 얼굴 위로 열이 올라서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그다음에 다한증이라 그래서
땀이 나서 이제 주체할 수 없어 냉면만 먹어도 땀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제 두통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열이 올라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머리 뚜껑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지러운 증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상열증하고 관련된 거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화병 관련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한숨을 많이 쉬거나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상열증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열증이 있다면 냉증이 있겠죠. 냉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족 냉증입니다. 수족 냉증인 경우는 팔다리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몸통은 뿔이고 팔다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에서 가지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몸 자체에 양기가 부족해서 되게 좀 이렇게 마르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양기가 부족해서 팔다리 순환이 안 돼서 생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수족 냉증이라든지 어떤 자궁 질환들이 냉증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방법 그 중에서도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예, 알려주시죠. 중요하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신욕이 참 좋고요. 그다음에 근력을 키워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근육량이 크면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까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일광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일광욕을 하면은 우울증이나 어떤 불면증도 좋아지고 비타민 D 합성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추혈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 뒤에 7번째 뼈가 대추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대추혈이 한방에서는 제양지혈이라고 합니다. 양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약간 으슬으슬 춥거나 할 때 드라이기로, 집에 있는 드라이기로 이렇게 대추혈을 쐬주시면은 네.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 드라이기가 없으면은 핫팩을 붙이셔도 되고 파스를 붙이셔도 되고요.